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주말에 제가 풀어본 결과, 풀어보고 분석한 결과 아주 어려웠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 궁금하시죠? 80점. 보면 아주 잘 봤다. 아주 잘 보고 나니 잘 봤다. 85, 90 아주 잘 봤다. 95, 100 운이 좋았다. 그거는 본인 실력이 아니다. 본인 실력으로 90을 넘기는 힘든 문제였다. 근데 80 정도면 행정법 때문에 떨어진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한 75점 5개, 6개 틀렸으면 내가 좀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0점, 65점 정도는 내가 좀 더 심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새로운 선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기출하고 이제 비교 분석한 결과 9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판례나 선지가 많았다. 두 번째로는 유형이 변화가 좀 생겼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좀, 그러니까 완전 사례 문제는 아닌데 약간 사례 문제 비슷하게 이게 많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옳지 않은 거 찾는 게 어려워요? 옳은 게 찾는 게 어려워요? 옳은 게 찾는 게 어렵죠. 옳은 거 찾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옳은 게 찾는 게 많았다. 저는 사실 제가 어차피 학원에 도착해서 6번까지 6번까지 풀을 때쯤에 2명을 만났어요. 제가 우리 2명 만나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6번 이후서부터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압박감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점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방직까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심하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방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국가직이 어렵게 나오거나 새로운 선지가 많이 나오면, 특히 이제 판례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 최신 판례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공부하지 말아요. 여전히 공부 방법은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고, 이번에도 이제 좀 이따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소거법으로 풀어야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쏟아지는 판례가 몇 개인데 그거를 다 예측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던 판례를 지우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 이제 그 사과수가 빠졌잖아요.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공무원 시험의 변별력은 행정법을 담당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과목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한국사도 좀 보기도 했고 좀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행정법에 담당하는 지금 추세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좀 심할 거예요. 행정법, 행정학이 이제 100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조정점수제가 아니라. 그러면 좀 더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은 이 정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지방직까지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기출을 반복하고 확실히 내 걸로 챙기는 과정을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국가직 어려우면 지방직 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해에 걸쳐서. 지금 뭐 몇 달 수정할 수도 있고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모르고 출제를 했으면 완전히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제 국가직에 맞춰서만 평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말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길게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존의 기출을 회독하셨던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걸 하는 게 좀 처음이라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익숙치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사실 1번서부터 6번까지 첫 페이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첫 페이지는 어렵지 않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아주 뭐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자, 처음부터 익숙치 않네요. 자, 건축주. 그 다음에 건축사. 자, 네. 건축주, 건축사 판례입니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 기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 건축주의 귀책은 아니지만 건축사의 귀책이 여기 있죠.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여러분. 공적 견해 표명은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다음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하면 그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효력을 잃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다행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진정, 부진정 얘기하면서 제가 자주 다뤘던 판례입니다. 재학 중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강 신청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강 신청 후는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뭔가 완료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수강 신청 후 이러니까. 근데 사실 순서를 보면 수강 신청했죠. 그 다음에 징계요건 완화하는 학칙 개정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징계가 된 거예요. 순서상 보면. 네. 쉽게 얘기하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재학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재학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진정수급. 부진정수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부진정수급 인정합니다. 졸업 후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그 졸업 총점이 변했으니까 너 다시 와서 학교 다녀라.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정입니다. 졸업 후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45점이 총 졸업 학점인데 155점으로 바뀌었어요. 학칙이 개정됐어요. 그럼 돌아와서 회사 생활하는데 돌아와서 시점을 따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진정수급이고, 재학 중에 학칙이 바뀌어서 내가 그걸 적용받는다는 것은 과세 기간 중에 그 두세 관련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부담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부진정수급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어쨌든 자주 판례 출제가 안 됐던 건데,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여러분.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야 될 것은 병무청하고 민원이죠. 그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민원에서 봉사까지 붙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판례이기도 하고, 자, 1번을 틀렸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정답은 4번,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인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무허가 영업, 무면허 운전. 그쵸?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린 바도 있고, 그쵸? 여러분, 이거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무허가 영업이 아니죠. 왜? 취소는 뭡니까?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게 취소잖아요.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니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에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영업이 무면허 영업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자신이 있으면 버텨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나오는 판례죠, 이것도. 그쵸? 마음 급한 그 충청도의 청소년. 그쵸? 그래서, 일단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 일단 무면허 운전은 형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자,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적법 여부를 이제 형사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이게 지금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따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따지는 거고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적법한 조치 명령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형사법원에서도 적법 위법은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 이해되시죠? 손해배상 소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효력이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법한 조치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지면 되는 건데 형사법원에서는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거죠.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효력 여부하고 적법 여부를 잘 구분을 하시면 3번도 쉽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2번 같은 문제는 뭐 1번에 답 체크해도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사실 2번 문제에서 의미 있는 선지는 4번 선지입니다. 4번 선지. 4번 선지도 처음 출제가 됐고 자,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례고 최신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가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으면 그 위에까지만 나왔을 거예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까지만 나왔을 텐데 처분하여 효력을 잃게 되니까 이 사람의 조세 포탈의 무죄. 여러분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탈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것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증거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조세부가 처분이 잘못됐는데 나보고 탈세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자, 4번 선지 좀 잘 챙겨주시고 2번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다단계 행정결정. 다단계 행정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정리해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근데 정답이 뭐랄까요? 약간 좀 이것도 새로 나온 판례예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가 아닌데 근데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렵지 않다고 느낀 거는 2번, 3번, 4번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료 부지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전 승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죠. 하나는 이것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처분이 내려지고 후행 처분이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흡수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쟁송을 할 때는 뒤에 후행 처분인 건설 허가 처분만 소대상이 되는 거지 부지사전 승인 처분으로 소대상을 할 이익은 없다. 그거가 이제 2번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처분이 있어? 과징금을 감면한 처분이 있었지.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따져야 돼? 과징금 감면 처분을 따져야 돼? 과징금 감면 처분에 후행 처분에 흡수되죠. 흡수되기 때문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예를 들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깎아줬는데 50만 원을 가지고 따져야 되죠. 50만 원은 우리가 그래서 변경된 당초 처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변경된 당초 처분이다.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도 자, 여러분 확약의 판례는 두 가지죠. 우선순위 판례하고 우선순위하고 네임가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확약 얘기하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네임가는 확약이다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고 네임가는 확약이다 이거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네임가 우선순위 결정 이거는 확약입니다. 확약인데 첫 번째 확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확약의 취소, 거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내인가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내인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은 본인가 자체는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성을 갖는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쉬웠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좀 하기 쉬운데 자 볼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단계 행정 결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협상 선정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뒤에 선정을 할지 아니면 지위 배제 행위를 할지 이거는 이제 어쨌든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단계 행정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전 승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단계라고 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도 다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 둘 다 처분성을 갖습니다. 둘 다 처분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 배제 행위를 하는 것도 처분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4번은 좀 수석이 너무 두꺼워서 좀 바꿔볼게요. 자, 하자 승계와 관련한 판례인데 하자. 자, 1번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보충역 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역 편입 처분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별개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하자승계라는 것의 법리가 결합하여 동일한 효과를 냈을 때,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냈을 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는 별개의 효과를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철거 명령 다음에 뭡니까? 개통실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개고하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청구하고는 모두 하자승계 되죠. 여기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하자승계 되지만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에서는 하자승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여기가 나온 거죠. 자, 하자승계 안 됩니다. 하자승계 안 돼요. 자, 하자승계 안 되고. 자, 이거 좀 더 크게 해서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자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포인트는 뭡니까? 당연무효인 경우예요.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시행자라고 시행자라고 지정이 돼야 이 사람의 사업계획,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자로 지정이 돼야 되지. 근데 그 지정된 게 무효면 뒤에 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뒤에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자의 승계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전제 조건이 성립되면 앞에 게 무효면 당연히 뒤에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 처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을 다른 말로 대기발령이라고 그래요. 대기발령. 이건 뭐냐면 이 사람 출근해요, 안 해요? 출근해. 다만 본인이 무슨 영업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면 그 부장으로 일을 못하는 게 대기발령이에요. 너 지금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줄 테니까 일단 대기하고 있어. 이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영업부라고 하긴 좀 그러네. 너 세무과장인데 너 세무과장 지금 잠깐 지방세 걷는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좀 너 다른 일 하고 있어봐. 좀 대기하고 있어봐. 이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이고, 직권면직 처분은 뭡니까? 공무원에서 자른다는 거야. 공무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퇴직이라고 하는, 퇴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면직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법적 효과가 다르죠. 별개의 법적 효과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일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까?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자 승계를 외우셔야 돼요.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경우를 외우셔야 돼. 되는 경우를 외우시라고. 하자 승계 되는 경우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한 사례예요. 자, 1번. 1번은 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문제고, 공개 청구한 정보하고 A씨하고의 A씨가 이 정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를 당했으면 거부를 당한 것 자체가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취소 소송을 다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옳은 문제 찾는 건데 정답이 좀 쉬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보겠습니다. 자,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구하는 무슨 소송? 이건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사자로 볼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의미 있는 판례는 요 3번 판례예요. 3번. 3번 판례예요. 자, 법률상 그러니까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데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 공개 청구는 공개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공개를 촉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이 좀 의미 있는 선지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의미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 자,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또 아니야. 그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관련된 정보이긴 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죠. 심리나 재판 결과, 판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질 수 있는 수준 정도예요. 정보가. 다시. 그러니까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재판의 심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면 여러분 공소장만 해도 엄청나고 거기서 그 판사하고 피의자하고 나누는 대화라든가 이런 기록들은 엄청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딱 가운데쯤 위치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심리나 재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관건이지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아니면 재판이랑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이랑 관련돼 있다고 하면 재판이랑 관련된 B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B 사건의 기록까지도 다 정보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거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가겠습니다. 6번. 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처분에 대해 발사가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뭐 무수히 많이 봤죠. 특히 대집행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집행 실행. 대집행이 실행됐어. 그러면 취소 소송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소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이익이 없으니까 각하돼야 되죠. 여러분, 소이익을 여러분 우리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에서 써요. 이 판사들은. 하나는 원고적 격이 없었을 때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적 격이 있을 때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사적 이익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협의의 소이익, 우리가 요건을 배울 때는 원고적 격과 협의의 소이익을 구분해서 이제 배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각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들은 그냥 협의의 소이익도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고적 격을 그냥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원고적 격과 관련된 문제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실 필요. 이건 협의의 소이익 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어려워하실까봐 이런 표현까지 넣어줬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예외적으로는 있죠, 여러분.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남아있는 이익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부터 임기 만료, 여기 나와있죠. 키워드 나왔죠. 보수지급. 보수지급의 경우에 이익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발표해줘야 되죠. 3번. 3번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잘 안 나오는 건데, 일단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처분성이 없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없다. 왜냐하면 농지법 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그러니까 비송사건 절차법, 소송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뭐 이의제기라든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겠다라고 농지법에 특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재판 권한이 생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근데 여러분 1번, 2번, 4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 볼게요. 행정소송 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이란, 이건 원처분주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은 없고 재결에만 있는 그런 위법.
뭘 얘기하는 건데 그때 재결의 위법은 우리가 항상 위법 여부를 따질 때 하자 여부를 따질 때 네 가지 따지잖아. 준의 절형, 그쵸?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예, 준의 절형. 보면 준의 절형 얘기하는 거야. 뒤에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괜찮네 하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7번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어려웠죠. 자, 이번에는 형광펜으로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 제가 아까 여러분, 새로운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한 10개쯤 되더라. 라고 했는데, 그게 한 5개, 6개가 7, 8, 9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7, 8, 9. 7, 8, 9는 틀렸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7, 8, 9를 다 맞췄다. 그런 분들은 내가 잘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볼게. 일단 첫 번째도 잘 안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유추는 할 수 있으나 자, 군인연금법상 자,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여러분 군인연금법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곧바로예요. 곧바로. 군인연금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 청구를 했는데 거부됐어요. 그러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당사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사자 소송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급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급 결정이. 자, 지급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게 법리에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급 결정이 없으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건 항고 소송으로는 갈 수 있어요. 처분이니까. 자, 지급 뭐에 대한 항고 소송일까?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급을 청구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한테 구체적 권리가 생긴 건 아니야. 구체적 권리가 생겨야, 즉 지급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항고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야. 연금의 기본적인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을 때 근데 그걸 안 줘. 그러면 그때 당사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2번도 우리가, 이거는,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최근에 작년서부터 좀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법무사. 자, 법무사가 사무원 고용했을 때, 자,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공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지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 그 승인을 취소했어.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가 뭐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분성이 있다는 거. 처분성이 있다는 거 알면 공법상 의무라는 건 뭐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안 써지네. 처분성 있습니다. 처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무처리의 이것도 새로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볼 때 1번, 2번, 3번 모두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판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새로운 거다. 자, 익숙한데 그런 분들은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자,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해양경찰에 직접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태안에 여러분 기름
터진 거 알아요?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한번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했었잖아. 그때 막 자원봉사들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했던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가서 거기 했던 게 아니라 방제 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다 해양경찰의 지휘 아래서 방제 작업을 했던 거예요. 민간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자, 그 지출한 경비 있잖아요. 필요비 내지 유익비. 예, 여러분 유익비라는 말이 좀 낯설지. 예, 여러분 유익비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재화의 가치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기 위한 모든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유익비. 유익비는 이익을 있게 만드는 비용이라는 뜻이야. 이익을 있게 만드는 비용. 그러니까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상태를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뭐 이런 뜻이라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좀 낯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제 법조계에서만 좀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판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죠.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자, 여기다가 사무관리라고 써주세요. 사무관리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는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민사적인 관계야. 네가 써야 될 돈을, 그러니까 내 돈을 네가 갖고 있으니까 줘.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민사잖아. 사법 관계잖아. 근데 이거 뭐냐면 네가 써야 될 돈을 내가 쓴 거잖아. 해양경찰이 써야 될 돈을 내가 쓴 거예요. 그 단체가 쓴 거야. 그러니까 돈 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민법관계, 공법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법관계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어떤 법리인지? 자, 이해만 하세요. 이거 이해하시고 이제 사무관리는 민사다. 사무관리는 사법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여러분 나 이거 뭐 어렵지 않죠? 환매권. 자, 여러분 환매권. 자, 민사죠. 환매권 관련한 소송은 민사입니다. 정답은 1번. 4번은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은 어렵지 않았다는 건 익숙한 판례여야 합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자, 1번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군인으로 안 나오고 공무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나와요. 시험에. 공무원연금 법령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될 지급 결정이 난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되냐? 그럼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구체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구체적인 권리가 있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지금 한 번 꼬이고 두 번 꼬인 거다. 공무원을 군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당사자 소송 갈 수 없다. 요걸 이제 물어본 게 자 1번 선지였다. 됩니까? 여러분 칠판 잘 보이나요? 네.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요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8번 볼게요, 8번. 행정법규의 양벌 규정.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벌 규정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죠. 양벌 규정 자체가. 양벌 규정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헌법이나 형법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양자는 우리가 그 양형한다 할 때 그 양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측량의 양자인데, 이 양자는 그 영어로 치면 듀오야, 듀오. 그러니까 둘 다 이런 뜻이야. 둘 다 벌할 수 있는 규정, 이런 뜻이야. 양벌 규정이. 양형이 아니야. 양형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는 형량을 잰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둘 다 벌할 수 있는 규정, 둘 다 처벌하는 규정 이런 뜻이에요. 듀오 바이 이런 뜻이 이런 접두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자,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가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위반에게 이익 기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런 걸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확한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벌 규정에서 이 사업자가 지는, 영업주가 지는 이게 자신의 주의 감독 의무를 못한 거거든요. 못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마치 1번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귀속되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좀 놀린 것처럼 보여서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선지이긴 해요. 근데 양벌 규정이 이런 뜻이긴 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고 영업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인데 저는 이 표현이 이익귀속 주체인 영업주라는 표현이 혹여라도 이때 영업주가 지는 책임은 자신이 선임, 주의, 감독,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 좀 두시고 자 그러면 세모를 치고 넘어갈까요? 세모 정도 치고 그 다음에 2번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여러분. 종업주의 범죄 성립이 돼야 영업주의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때 영업주의 영업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고 간접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거다. 자신의 선임,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는 거고 2번을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법인이세요. 법인 대표자가 곧 법인이에요. 법인 대표자가 곧 법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을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거죠. 다시 법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했어. 그래도 법인이 잘못한 거야. 4번. 자, 양벌 규정에 대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의 처분일 뿐이 아니라 자, 형벌과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그러는데 자,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형벌의 일종. 형벌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 정답이 좀 어려웠어. 익숙치 않고.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볼게요, 여러분. 과징금 부과처분. 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에 여러분 1번 선지는 좀 중요하고 제가 한번 문제 풀이 때 좀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것도. 자,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하면서 계속 조금씩 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는 딱 한 번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징금 딱 내리고 끝내는 거지. 아니면 그냥 그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계속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딱 한 번 의미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 번 제가 한 두 번 정도 제 기억만으로도 한 문제풀이 할 때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여기저기서 좀 다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변형된 자, 여러분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을 내릴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죠.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3번도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여러분.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형벌하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새로 나온 판례입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판례고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보통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와도 맞아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혹은 부동산 실명법상 자,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명의를 부동산은 실명으로 해야 되는 게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거래는 실명이라고 하는데, 내 명의를 누구한테 맡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내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위법일까, 위법 아닐까? 당연히 위법이죠. 부동산 실명법하고 명의신탁자라는 말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야. 그렇죠? 위법이에요. 그리고 그 위법에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가진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법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입니다. 기속.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뭐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업정지를 할지 변형된 과징금을 내릴지 말지는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할지 말지는 사실 재량이야. 근데 이건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기속인 거죠. 좀 예외적,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리로서 이해하기 좀 힘들다. 법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2번이 이제 법리로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자는 단 여기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구나. 그래서 기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겁니다, 여러분. 자,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배상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피해를 받은 개인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국가가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미안한 거야. 창피한 거고.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다 이러면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자기와 개인의 관계에서 미안해서 지금 이미 소멸시효는 지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배상 안 해도 돼. 그런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창피해서 해준 거를 공무원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도 양아치나 하는 짓이죠. 폼은 자기가 잡고 책임은 공무원 보고 지라는 거야. 공무원이 뭔 죄인데 공무원 보고 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행사할 수 없다가 맞죠, 여러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평균적 공무원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자, 여기서 어느 한,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공무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의 가시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자, 여러분 여기 나왔죠?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국가 등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뭔 이야기냐면, 자, 사익을 부호할 목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먹지? 사익보호성 결여 이렇게 써주세요. 사익보호성 결여. 사익보호성 결여.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여러분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죠.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죠. 아주 나오는 판례로 여러분 위법과 과실은 별도죠. 완전 다른 겁니다. 위법과 과실은 다른 거다.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고 위법하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위법과 과실은 다른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